한 권의 책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오래 묵은 종이 냄새가 물씬 풍겨오는 그 기록물에는 분명 조선의 뼈대를 세운 설계자라 불린 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퇴색시킨 글자들 사이 저는 유독 이질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천민 출신의 장관, 성품이 거칠어 사대부들의 미움을 샀다는 기록이었죠. 그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 속에 저는 한 가지 모순을 포착했습니다. 어떻게 글 한 줄 모르는 노비가 한 나라의 수도를 설계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왕의 선택은 무엇을 보았으며 사대부들의 적대는 무엇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혹은 어떤 시대의 압력이 그를 다시 그늘로 밀어넣었던 걸까요? 저는 이 기록 속에서 한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기술자이자 동시에 가장 고립된 투쟁을 이어간 박자청의 이야기를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무엇을 짓고 무엇을 버려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설계도이며 그 속에서 침묵하며 각오를 다졌던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그의 손이 닿은 건물들은 수백 년이 흘러도 건재하지만 사대부들이 쌓은 시대의 편견이라는 벽은 너무나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 벽을 허물고 이 피할 수 없었던 갈등의 서막을 열어보려 합니다. 그 첫 장면은 강력한 왕권을 꿈꾸던 태종 앞에 불려나간 한 노비의 거친 손에서 시작됩니다. 그 해는 참 별일 없었습니다. 새로 세워진 나라 조선이 한양에 뿌리를 내리느라 분주했을 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무렇지 않은 때였죠. 조정의 선비들은 성리학의 예법을 따지며 글줄을 읊었고 백성들은 성벽을 쌓는 소리에 익숙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토록 큰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발단의 첫머리에 반드시 기록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박자청이라는 사내의 손에는 붓 대신 늘 먹줄이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글을 모르는 천민이었습니다. 유교의 경전을 줄줄 외우는 사대부들 틈에서 그는 오로지 땅의 기울기와 나무의 단단함만으로 대답하던 사람이었죠. 당시엔 그저 기술 좋은 일꾼 하나가 왕의 눈에 든 것뿐이었지만 훗날 이 무식함은 그를 무너뜨리는 가장 완벽한 명분이 되더군요. 태종 이방원은 강력한 왕의 나라를 짓고 싶어 했습니다. 경복궁을 새로 고치고 도성을 튼튼히 쌓아 권위를 세우려 했죠. 그때 왕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박자청의 거친 손이었습니다. 남들이 예법을 따지며 공사기간을 늘릴 때 그는 말없이 현장을 누비며 왕의 구상을 현실로 빚어냈습니다. 왕의 신임이 깊어질수록 그는 더 높은 곳으로 불려갔고 그의 발걸음이 궁궐 깊숙한 곳까지 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공기는 그의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계급 신분 규범이라는 보이지 않는 담장이 그를 가로막았죠. 노비 출신이 왕의 지근거리에서 국책 사업을 주도한다는 사실은 대대로 가문을 지켜온 사대부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들이 쥔 붓끝이 박자청의 이름 위에서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그의 성공은 이미 사대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도발로 읽혔습니다. 또한 박자청의 일처리 방식은 지나치게 실용적이었습니다. 성리학적 검소함을 내세우던 이들에게 대규모 건축 사업은 종교사상 도덕 기준에 어긋나는 사치일 뿐이었죠. 그들은 박자청이 쌓아 올리는 성벽 하나, 기와 한 장마다 무식한 자의 과욕이라는 꼬리표를 조용히 붙여나갔습니다. 박자청은 그저 왕의 명령을 받들어 현장을 지켰을 뿐입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열기가 차올랐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등 뒤에서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도 발끝이 괜히 빨라질 뿐이었죠. 왕의 신임이라는 든든한 배경 뒤로 거대한 파도가 소리 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노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시대의 질서가 그를 향해 서서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쥔 먹줄은 팽팽하게 당겨져 끊어지기 직전이었고 박자청은 그저 다음 공사 현장의 지형을 살필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게 큰 문제인 줄 몰랐습니다. 왕의 신임은 파격적이었고 그 끝은 판서라는 자리에 닿았습니다. 노비 출신이 재상의 반열에 올라 국가의 공사를 총괄하게 된 겁니다. 조선 건국 이래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사대부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진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박자청이 공조판서에 임명되자 사헌부와 사간원 관리들은 품계의 질서가 파괴되었다며 집단 사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관리가 등용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분제라는 거대한 성벽에 균열이 간 것이었죠. 조정에서는 이 상황을 국법의 문제가 아닌 계급과 신분 규범의 붕괴로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자청의 뛰어난 기술력은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미천한 자가 귀한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죄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풍경이었던 그의 존재가 이제는 반드시 걷어내야 할 오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해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넓은 곳으로 전이되었습니다. 박자청 개인의 임명은 이제 조선의 관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확장되었죠. 사대부들은 박자청을 등용한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 공부하지 않은 기술자들이 조정의 법도를 우습게 여길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교, 사상, 도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성리학적 예법을 모르는 자가 궁궐을 짓는 것은 신성한 공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논리가 굳어졌습니다. 현장의 실용적인 공법들은 예법을 모르는 무식함의 증거가 되어 사대부들의 상소문에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압력의 화살은 박자청이라는 사람을 넘어 그가 남긴 기록으로 향했습니다. 사관들은 그를 기록할 때 기술적 성취를 지워내고 그의 성품을 헐뜯는 데 집중했죠. 박자청은 이제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아니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징적인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지은 궁궐 안에서도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거칠게 인부들을 독려하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고 그의 눈은 오직 팽팽한 먹줄만을 쫓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록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한 시대가 사람을 어떻게 밀어냈는지를 기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기록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압력은 이미 그의 목전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박자청은 그저 묵묵히 기와를 올리고 석축을 쌓았지만 그가 쌓아 올린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을 가둘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죠. 조정의 공기는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무거워졌고 그는 자신이 지은 웅장한 정각 아래서 가장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규칙이 그를 향해 거대한 그물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창덕궁 인정전의 회랑을 찢던 날, 박자청은 먹줄을 팽팽하게 당기며 지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의 맥을 끊지 않으려 마당을 사다리꼴로 설계하는 파격을 선보인 천재였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건축가로서 그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당당했죠. 하지만 그 당당함이 화근이 되어 어가를 가로막은 종친 이천우를 법도대로 제지했다가 미천한 자가 귀한 몸을 능멸했다는 명분으로 즉각 하옥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박자청은 경복궁의 거대한 기둥을 세우고 청계천의 물길을 잡던 조선 최고의 공학자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성의 완벽한 구조와 왕궁의 위엄뿐이었죠. 왕의 행차 도중 종친 이천우가 무례하게 길을 막아서자 그는 건축 현장에서 부실한 자재를 골라내듯 단호하게 그를 막아섰습니다. 왕이 부여한 판서라는 직분과 법집행의 엄격함을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대부들에게 그의 행위는 공무가 아니라 천민의 오만으로 읽혔습니다. 계급, 신분 규범이라는 보이지 않는 담장이 그가 공들여 쌓은 성벽보다 더 견고하게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기록은 그날의 상황을 서늘하게 전합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상소를 쏟아냈습니다. 감히 근본도 모르는 자가 왕실의 종친에게 손을 대어 기강을 무너뜨렸으니 엄벌하소서. 그는 왕궁을 설계하던 그 거친 손에 쇠사슬을 감은 채 차가운 옥방으로 끌려갔습니다. 평생 땅의 흐름을 잃고 견고한 석축을 쌓아 올렸지만 정작 자신이 설 자리는 없었죠.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옥방의 한기가 그가 지은 궁궐의 온기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더군요. 이천우 제지 사건은 박자청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대 압력의 발현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정비되기 전이었으나 계급과 신분 규범은 명문장보다 더 강력하게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박자청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들은 이를 신분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여 정치적 공세를 펼쳤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당시 조정 관료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박자청의 파직을 얼마나 집요하게 요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규칙이 먼저였고 사람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옥방의 창살 너머로 그가 지은 궁궐의 처마 끝이 가늘게 보였습니다. 완벽한 곡선을 위해 수천 번 먹줄을 튕기던 기억이 손끝에 남아있는데 현실의 법도는 그 곡선처럼 유연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호령하던 천재 건축가의 목소리는 좁은 옥방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손끝에 베어있는 소나무 향기가 무색하게도 사방에서는 그를 밀어내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압력은 이제 그의 기술적 성취마저 무식함의 소치로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박자청이 돌아온 곳은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경회루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태종은 그에게 조선에서 가장 거대한 누각을 지으라는 마지막 숙제를 던졌죠. 박자청은 습지였던 땅에 거대한 연못을 파고 48개의 거대한 돌기둥을 세워 단 8개월 만에 경회루를 완공하는 불가능한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태종이 상황으로 물러나고 세종이 즉위하자 권력자 교체라는 시대의 파고가 그를 정면으로 덮쳤습니다. 사대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그가 지은 경회루가 지나치게 사치스럽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종교, 사상, 도덕 기준이었습니다. 성리학의 나라에서 기술자가 왕의 마음을 홀려 국고를 탕진했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죠. 조정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그를 탄핵하라는 상소문은 궁궐 마당의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때 박자청은 생애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는 파직을 요구하는 사대부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대신 오히려 더 꼿꼿이 서서 공사 현장의 기록과 설계도를 펼쳐들었습니다. 일단의 무심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전생애를 건 정면 돌파였죠. 그는 왕의 명령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기술자의 직분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대부들이 붓으로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는 먹줄을 튕기며 자신의 결백과 성취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지만 그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지은 48개의 돌기둥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비록 신분은 노비였으나 그가 세운 기둥만큼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견고했죠. 박자청은 잃는 것보다 남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관직과 평판을 잃는 대신 수백 년을 버틸 조선의 뼈대를 이 땅에 남기기로 한 겁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공사장의 소음 섞인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뜨겁게 타올랐지만 그는 오직 기와 한 장의 무게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이 웅장한 누각이 훗날 자신을 비난하던 자들의 연회장이 될 것임을. 그럼에도 그는 망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압력이 그를 부수려 할수록 그는 더 단단한 돌을 골라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발끝이 진흙탕 속에 깊이 빠졌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완성될 지붕 너머 먼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견뎌낸 기술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저항이었습니다. 세종 5년 박자청은 마침내 우군도 총재라는 직함조차 내려놓고 조정의 뒤편으로 물러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조선의 뼈대를 세운 건축가 박자청은 관직에서 은퇴한 뒤 자신이 지은 웅장한 궁궐 밖으로 밀려나 이름 없는 노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시작에 짧게 기록을 되짚어보자면 그는 종친을 제지하다 하옥되면서도 직분을 지켰던 사내였죠. 하지만 태종이라는 거대한 우산이 사라진 자리에 그가 설 곳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비 출신 기술자는 결국 주류가 될 수 없다는 차가운 상태로 고착되었을 뿐입니다. 사대부들의 끊임없는 탄핵과 멸시는 그를 서서히 변방으로 밀어냈고
그는 이제 자신이 설계한 도성의 성벽 안에서도 철저한 이방인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창덕궁의 담장을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손끝을 스치는 돌벽의 감촉은 여전히 단단하고 차가웠죠. 왕의 명령을 현실로 빚어내던 그 거구의 사내는 이제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전각 안에서 더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대신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울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 속에 맺혔던 열기는 식어갔고 그의 눈은 이제 먼 산의 능선을 쫓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한양 땅의 기운은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자신이 놓은 징검다리와 성벽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죠. 사대부들은 그를 무식하고 각박한 자로 낙인 찍어 기록의 방에 가두었지만 그는 자신이 지은 건축물들이 백성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살고지 다리를 건너는 수레의 덜컹거림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여 돌틈의 이끼를 긁어낼 때마다 그의 입가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궁궐의 기와가 아니라 그 아래를 받치는 투박한 추춧돌로 남았습니다. 기록의 압력은 그를 지우려 했지만 그가 다진 땅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잊혀도 그가 지은 조선의 공간들은 영원히 남으리라는 것을. 어스름한 저녁 공기 속으로 그의 뒷모습이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이제 왕의 건축가가 아니라 한양의 흙과 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자청은 1423년 자신이 설계한 한양의 노를 뒤로하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그의 죽음을 기록하며 성품이 각박하고 글자를 알지 못해 미움을 샀다는 차가운 문장으로 그의 67년 생애를 봉인했습니다. 결말의 시작에 짧게 되짚어보자면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자신이 지은 궁궐 밖의 이방인으로 생을 마감했었죠. 그의 마지막은 내가 틀렸다는 참회가 아니라 시대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서글픈 확인이었습니다. 태종의 시대가 현장의 실력을 믿는 개척의 시대였다면 그가 떠난 세종의 시대는 성리학적 예법과 기록이 만물을 규정하는 문치의 시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은 건축물들은 조선의 자부심이 되었지만 그를 기록한 붓끝은 그의 신분과 무식함을 탓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뼈대를 세운 거장이었으나 기록은 그를 각박한 기술자로만 남겼습니다. 계급과 신분 규범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노비 출신의 천재성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였죠. 그가 현장에서 인부들을 독려하며 내질렀던 고함은 사대부들에게 포악함으로 적혔고 왕의 명령을 지키려 했던 고집은 교만함으로 박제되었습니다. 사대부들이 숭상하던 글줄은 그가 튕긴 먹줄의 가치를 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손때 묻은 설계도는 사라졌고 그의 이름 위에는 시대의 편견이라는 먼지만이 두껍게 쌓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록이 지우려 했던 것은 그의 이름일 뿐 그가 다진 땅의 단단함은 지우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걷는 경복궁의 회랑과 창덕궁의 사다리꼴 마당 그리고 수백 년을 버텨온 청계천의 석축 속에 박자청의 영혼은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그를 몰라 자신의 업적을 문장으로 남기지 못했으나 대신 이 땅 위에 궁궐이라는 가장 웅장한 시를 써 내려간 셈입니다. 그 시절엔 그게 살아남는 법이었거든요. 박자청의 사후평가는 조선 초기 기술직 중인과 천민 계층이 겪어야 했던 구조적 압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실록은 그의 토목 기술과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불학과 성질의 거침을 언급하며 그의 사회적 성취를 깎아내렸습니다. 이는 종교, 사상, 도덕 기준을 독점한 사대부들이 신분, 상승의 선례를 차단하려 했던 평판의 방향 전환 전략이었습니다. 박자청의 몰락과 왜곡된 기록은 개인의 결함이 아닌 성리학적 위계 질서를 공고히 하려 했던 시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기록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해석의 권력을 행사하는 절차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과거이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기록이 당신의 하루에 조용히 남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